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서양의 국가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동양의 국가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국가관 살펴볼 때 저희가 봤던 게 주로 뭐였습니까? 사회계약론을 봤었죠.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론이었고요. 그 국가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지. 개인의 필요, 국민들의 필요, 곧 개인들이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어냈다. 그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뭘 했다? 계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사회계약론이라고 했었죠. 사회계약론자가 세 분 나왔습니다.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홉스, 한 분은 로크, 한 분은 루소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모두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긴 했으나 그 사회계약론의 내용이 조금씩은 달랐죠. 내용이 달랐으므로 마지막에 지향하는 국가도 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향하는 국가는 달라졌으나 중요했던 점 뭐였습니까? 모두 뭐 했다? 그렇지.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 국가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양의 국가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양의 국가론입니다. 자, 동양의 국가관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봤던 게 유교였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교였습니다. 유교의 국가관이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공자 선생님이었고요. 공자 선생님께서 지향했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상사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상사회는 대동사회라는 거죠. 유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였다. 대동사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서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재화, 고름, 분배가 돼야 된다. 뭐 이건 예나 지금이나 모두 다 주장하는 거지. 재화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만큼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냐?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고 부의 편중현상이 일어나는 사회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500년 전인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상사회, 곧 대동사회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균등한 분배, 곧 재화의 고른 분배가 있는 사회, 그런 국가를 지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명사상이 지켜지는 사회였습니다. 정명사상이었습니다. 정명사상은 우리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자는 여러분들 바를 정자였고요. 명자는 뭐였습니까? 이름 명자였지. 이름에 바르게 행동을 하는 국가가 이상 국가라는 거지. 이름에 바르게 행동을 하자 결국은 뭐였습니까? 각자 뭐가 있다? 사회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뭘 다하자? 책임을 다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국가가 이상국가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덕치주의가 지켜지는 국가가 대동사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덕치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덕덕자에다가 다스릴 책자입니다. 그럼 나라님은 뭘로써 다스리자는 거야? 그렇지. 덕으로서 다스리자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나라님이 덕으로서 다스리려면 그 다스리는 자가 먼저 자기 몸이 뭘로 수양이 돼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덕으로서 수양이 돼 있어야겠지. 그걸 수기, 안, 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수기, 안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수기, 안인 풀어볼게요. 숫자는 닦을 숫자입니다. 기자는요, 몸기자인데 여기서 몸기는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나서가 되겠죠. 안자는 편안한 안자고요.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가 문장에 맨 뒤에 온다. 그럼 타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나서 타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조건입니까? 그렇지. 통치자의 조건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수기 안인을 통해서 통치자는 무슨 통치를 하자? 그렇지. 덕 있는 통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유교에서 지향하는 국가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통치자는 수기 안인 하셔야 되는데 수기 안인 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내 몸을 먼저 닦고 나서 그 덕을 백성들한테 베풀어야 돼. 그걸 우리는 민본주의라고 합니다. 민본주의, 백성이 근본이 되는 사상이라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닦고 나서 그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숙이 아니니 안 된 자가 통치를 합니다. 그럼 그 통치자는 이미 뭐가 아닙니까? 그렇지, 통치자가 아닌 거지. 왜? 뭐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덕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공자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지만, 공자의 제자이셨던 맹자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자? 덕이 갖춰지지 않은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 사람 이미 통치자가 아니므로 어떻게 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뭘 주장하십니까? 역성혁명론을 주장합니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성혁명론을 주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유교에서는 뭘 인정하고 있구나? 혁명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유교였고요. 그 다음에 묵자로 가볼게요. 묵자는 율야 사상을 하신 분들은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생소하신 분이죠. 처음 듣죠? 묵자. 묵자 한번 가볼게요. 묵자는 여러분들 공자가 죽고 나서 태어나신 춘추 전국시대 중에 춘추시대 사람이고요. 육아와 극렬하게 대립했던 사람입니다. 한간의 썰은 원래 육아를 추종했다가 나중에 육아가 너무 귀족적이어서 친서민적인 학문으로 바꿔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묵자, 무리라고 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 아직 아니니까 가볼게요. 묵자입니다. 묵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묵적입니다. 원래 이름은 묵적이신데요. 여기서 묵자가 거물묵자입니다. 검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검은 학자, 검은 학자. 왜 검다란 뜻을 사람 이름에다가 썼을까? 특이하잖아요. 사람 이름에다가 검은 묵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름이 묵적이다, 검은 사람이다. 대충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왔던 흑인들은 아니고요. 아마 바깥에서 육체적 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그을렸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이란 말을 썼다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범죄인들한테 다시는 너는 범죄 짓지만 어디 가도 너는 사람들이 범죄자인지 알아봐야 돼. 그래서 묵형이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인두로 지져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추노가 노비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노비가 잡히잖아요. 그럼 이마에다 뭐 찍습니까? 그렇지, 노비 노자를 찍어버리지.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시대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자임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범죄인으로서 낙형이 찍혔다. 이 낙형이 뭡니까? 그렇지, 검은 묵을 넣어서 그렇지 찍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묵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하나는 아마 이분들은 서민이었을 것이다. 육체적 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 혹은 아니면 범죄자 집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친서민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정해 보는 게 보다도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추론을 바탕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친서민적 사람이구나. 친서민적인 분들이구나. 육체적 노동에 종사했던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직업을 찾아보니 이분들은요 주로 뭐였냐면 하급 무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하급 무사, 무사는 뭡니까? 싸우는 사람, 군인입니다. 하급 무사, 상관은 아니야. 그치? 밑에서 병사인데 싸움은 잘해. 그래서 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묵자 집단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공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급 무사 출신의 수공업자 집단이 묵자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묵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썰이고요, 추론인데 저희는 이 추론을 맞다라고 가시게 해요. 그렇게 약속합시다. 되셨죠? 목적은 하급 무사 겸 수공업자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봐봐,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력을 형성했을 때는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세질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했던 일은 이런 일이라고 해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어. 묵자무리가 그 소식을 접한 거야. 근데 침공받는 나라가 힘이 약해. 그럼 그 나라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묵자 세력은 그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요. 약한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서 침공받는 국가가 침공을 못하도록 성을 막아주는 방성전을 펼쳤던 사람들이야. 이해되냐? 방성전을 펼칠 때는 용병은 아닌 것 같아. 용병이라면 돈을 받고 막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분들은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가서 막아줬다? 왜 막아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급 무사 출신으로서 무기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무기를 만들었겠지. 그 신무기를 바탕으로 무조건 어디로 간다? 약소국으로 간다. 약소국으로 가서 강대국이 침공을 했을 때 가서 무조건 성을 방어해준다. 그럼 강대국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물러난다. 이분들의 사상이 뭔지는 대충 아시겠지. 이분들은 뭘 방지하고자 한다? 그렇지. 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반전 평화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전 평화주의자. 전쟁을 반대했고 평화를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춘추 시대란 말이야. 중국이 백령 7개로 쪼개졌던 시기.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이 터져. 날마다 전쟁이 터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은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질 것 같으면 도망가면 끝이야. 근데 맨 선두에서 나와 싸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지. 백성들이지.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커져.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지. 이 전쟁을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시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반전 평화주의를 추구했고요, 모두를 사랑하는 겸해를 주장하신 분들입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뭘 주장했다? 겸해를 주장했다. 이 겸해를 주장한 이유는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방성전을 펼칩니다. 성을 막아주는 전쟁을 펼칩니다. 성을 막아줄 때 어떤 부분이 하나가 뚫려버리잖아요. 그럼 모두 다 뚫려버립니다. 성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잖아. 그 구멍으로 계속해서 조건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끈끈하게 내 몸이 네 몸처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몸이 네 몸처럼, 네 몸이 내 몸처럼 막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서로 아끼는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가족과 내 가족을 구분하지 않게 되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겸해가 그런 세상입니다. 겸해는 뭐냐면요, 무차별적 사랑입니다. 왜 무차별적 사랑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방성전쟁을 펴는 과정에 성이 뚫리지 않게끔 하려면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구분해서는 안 되고 너와 나를 구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놓고 보니까 무차별적 사랑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겸해 사상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요, 예수의 박해 사상과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묵자는 동양의 예수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유가는 남았잖아요. 도가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묵자도 큰 세력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춘추 정기가 지나면서 묵자 세력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묵자 세력이 춘추 시대 백년 7개로 쪼개졌을 때는 자기들 세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제나라가 있었고 초나라가 있을 때 제나라의 힘이 11이야. 근데 초나라의 힘이 10이야. 이럴 때 묵자의 힘이 2라면 초나라에 가서 막아준다면 초나라의 힘이 몇이니? 12가 되지. 그래서 제나라가 초나라를 들어간다고 할 때 제나라한테 말하는 거야. 니들 초나라 들어가면 나 초나라 가서 막을 거야. 그럼 니들 못 들어올걸?
이렇게 되면 전나라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 이런 식으로 전쟁을 막았으나 전국시대로 가면서 통일이 됩니다. 전국시대로 가면서 통일이 됐죠. 전국 칠흥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국가가 남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진나라가 통일하는데 이런 데서는 묵자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봐봐. 아까는 1 정도 차이밖에 안 났지. 그런데 전국시대 때는 진나라 힘이 40이야. 그런데 초나라의 힘이 20이야. 묵자의 힘은 2지. 그럼 진나라를 협박했어. 협박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묵자의 세력이 유지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묵자가 전국시대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겸해를 주장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교상리라는 걸 주장합니다. 교상리라는 건 상호 이익을 나눈다. 상호 이익을 나눈다. 사기를 교자했다고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이익을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상호 이익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지. 이분들은 뭘 강조합니까? 이익을 강조합니다. 쓰고 보니까 누구하고 대립이 됩니까? 그렇지, 유교하고 대립되지. 유교 같은 경우는요, 이익을 중시합니까? 의로움을 중시합니까? 그렇지, 의로움을 중시하지. 의라는 덕목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의라는 덕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유교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출발점이 있는 사랑이 있었지. 그래서 차별적 사랑이다 라고 불렀는데 묵자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지, 겸해라는 무차별적 사랑을 주장하고 있다. 아, 의도적이든 않든 누구랑 대립하고 있다? 그렇지, 누구랑 대립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실현되는 사회가 묵자는 이상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되시죠? 묵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동양의 공산주의자라고 불려요. 동양 최초의 공산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그렇지, 계급이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 그걸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2500년 전에 이미 그런 걸 생각하셨어요. 생산수단이 소유가 되어 있으므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그 빈부격차 때문에 신분이 만들어지면 그 신분이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생산수단을 없애버려야겠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자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묵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분들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적어볼까?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 자, 그 다음에 묵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묵자는 여러분들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신분 철폐를 주장했겠지. 그래서 신분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제도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몇 년상을 합니까? 3년상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했다. 맞아 틀려? 조선시대 때는 유교사회잖아. 유교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3년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모두 3년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 질문,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모두 3년상을 했다. 맞아 틀려? 틀려 얘들아. 왜 틀려? 3년상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니? 그렇지,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직접 본인이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 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군데? 신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다면 백성들은 3년상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년상을 합니다. 삼년상이라는 건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지위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예에 불과하다. 이 예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누는 예가 돼버렸으니 이 예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적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굳이 봉분을 만들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봉분이 뭔지 아시죠? 무덤. 무덤을 왜 만들어? 그 무덤을 만드는 일 자체가 누구한테 피해라는 거야? 백성들한테 피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묵자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지? 묵적은 여러분들 어떤 사회가 이상사회다?
그렇지.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사랑을 펼치며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이로움을 나누며 평등이 이룩된 사회, 신분이 사라진 사회, 3년상을 하지 않는 사회, 이런 국가가 묵자가라고 바라볼 때는 이상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묵자가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묵자가 여러분들 학파를 막 형성했을 때 일이야. 학파를 막 형성했을 때 100년 7개로 여러분들 춘추 시대가 중국이 쪼개졌다고 그랬지. 그때 꽤나 세력이 컸던 국가가 천하라가 있었고요. 적지 마라 듣기만 해. 천하라가 있었고요. 매우 약한 국가가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 천하라 왕이 송나라를 먹고 싶어 한 10배 차이 나. 세력이 한 10배 차이 나는데, 그런데 송나라는 험악한 상위에 있고 그 상위에 성까지 있으니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 당시에 떠돌이 수공업자였던 공수반이라는 사람이 있어. 공수반이라는 사람은 무기를 주로 만드는 수공업자야. 신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공수반을 초나라 왕이 초대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나라를 치고 싶은데 손실이 많을 것 같소. 손실 없이 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공수반이 이렇게 말하지. 제가 성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구름사다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운제라고 하는데 구름사다리를 만들어.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으로 올라가려면 성이 붙어가지고 기어 올라가야 되지. 근데 안 붙어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구름사다리야. 이렇게 된 구름사다리지. 이해되시죠? 이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구름사다리를 공수반이 만들어. 공수반이 만들었으니 이제 천하라는 어디만 들어가면 되니? 송나라만 들어가면 되지. 이 소식을 누가 접하냐면 묵적이 접한다고. 그래서 묵적이 3일 밤낮을 달려가지고 천하라로 들어가. 그래서 공수반을 만나는 거야. 공수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제안하거든. 공수반, 지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여주시오. 그럼 당신한테 금 10냥을 드리리다 라고 말해. 공수반은 얼척이 없지. 아니 묵자가 자기가 위협을 받는데 그 사람을 죽여달래. 그럼 돈을 준대. 얼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수반이 말해. 저는 의로운 사람이므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감정 바탕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묵자한테 따끔하게 충고하는 거야. 묵자는 아싸 잘됐다. 떡밥 물었지. 그런데 왜 당신은 힘든 국가인 송나라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운제를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은 공수는 어떻게 된 거니? 자기의 논리에 말린 거지. 자기의 논리에 말린 걸 스스로 인정을 해. 그래서 자기가 운제를 만들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문제는 근데 운제를 만들었어. 이미 누구한테 준 거야. 초나라 왕한테 줬지. 그럼 공수반은 전쟁을 말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공수반이 말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나는 전쟁을 말릴 수가 없어. 이미 운제는 천하라 왕한테 넘어갔고 천하라 왕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 그때 그래서 공수반이 묵자를 천하라 왕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천하라 왕한테 소개해서 묵자가 천하라 왕을 만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묵자가 질문하는 거야. 왕이시여, 제가 살았던 제 나라에 어떤 사람이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옷에 만족을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의 옷을 뺏었어. 또한 어떤 사람은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마차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허름한 수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의 수레를 뺏어서 타고 다녔어.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은 광활한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텃밭을 갖고 있는 백성의 텃밭을 뺏었어. 그 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시오? 라고 물어봐. 그때 초나라왕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대인배인 척하는 거지. 허허, 모두 다 도둑놈들이구만. 그 사람들은 모두 소인배일 뿐이요.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오. 나는 대인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묵자가 웃는 거지. 딱딱 웃는 거지. 초나라왕이. 그런데 왜 당신은 나라보다 10배나 작은 송나라, 그리고 자원이랑은 전혀 없는 백성의 숫자도 별로 없는 송나라를 치려고 하시오. 당신은 대인배요, 소인배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때 초나라는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할 수가 없지. 왜?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말려든 거야.
하지만 초나라는 이렇게 말하지, 물론 당신의 논리가 맞다고 쳐도 나는 이미 공수반이 만들어준 운전하는 구름사다리를 확보하였어. 이 구름사다리를 어떻게든 나는 한번 써봐야 되겠어. 그래서 송나라를 꼭 쳐버리리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묵자가 모형 두 개를 꺼내. 하나는 구름사다리 모형이고, 하나는 이 구름사다리를 해체할 수 있는 무기인 척이라는 무기를 꺼내. 모형이야. 그래서 초나라 왕 앞에서 이 구름사다리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한 방에 싹 해체를 하는 거야. 초나라 왕이 놀라는 거지. 구름사다리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어? 이게 진짜요? 공수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공수반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을 할 거 아니야.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수반이 이야기해. 초나라랑 갈등이 되겠지.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초나라 왕이 이렇게 묵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송나라 들어갈 수 있어. 나에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묵자가 이렇게 말해.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초나라 왕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당신한테도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니까 묵자가 이렇게 말해. 왕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묵자를 죽여버리면 이 척이라는 무기를 못 쓰기 때문에 구름사다리를 통해서 송나라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나는 그 생각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 300명에게 척을 30개를 들려서 이미 송나라 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초나라는 수긍을 하는 거지. 들어가도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소, 좋소. 그럼 다음을 한번 기약하리다. 이번엔 들어같이 않으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묵자는 이런 식으로 실천가입니다. 선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실천가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묵자가 참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묵자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법가 가볼게요. 법가입니다. 자, 법가가 지향했던 사회는 말 그대로 뭡니까?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법가가 힘으로 다스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힘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법이 바로 선 사회, 법이 바로 선 사회를 지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법은 어떤 법이어야 됩니까? 강력한 법이어야겠죠. 강력한 법이라는 건 왕 이외 나머지 모든 사람들한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법과 세와 수를 주장하는데요. 이 법이라는 건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냐? 명명백백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건 투명해야 된다는 거야. 법이 집행될 때 어떤 사람은 감싸주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저질렀는데 처형을 크게 한다. 그건 명명백백한 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점 있으면 죄를 지었더라도 죄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점이 없으면 죄를 조금만 지었어도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인데, 그렇게 법이 집행되면 사람들은 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그렇지, 지키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집행되자? 명명백백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법이 집행이 될 때는 뭘로써? 그렇지, 상과 벌로써. 법을 잘 지킨 사람한테는 뭘 주고 상을 주고,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철저한 벌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킬 것이다 라는 거지. 이 법관을 지향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이 한비자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시황의 책사였고요. 원래 진시황의 책사는 이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 이사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원래는 진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한나라 사람이었는데
그 한 나라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진시황이 픽업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비자가 나중에 이사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죽습니다. 이 한 비자를 어떻게 죽이냐면요. 혀를 뽑아서 죽입니다. 손목을 잘라 죽이고요. 팔, 다리를 잘라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혀를 뽑았던 건 한 비자가 다른 나라 가면 훌륭한 책사로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혀를 뽑았고요. 팔을 목을 자르는 건 팔목을 자르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렇지. 말을 못하더라도 글로써 책사로서라면 우리 진들한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잘라버린 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일 때 어떻게 죽였다? 한 비자를 혀를 뽑고 팔목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명명백백한 법을 주장했었고요. 새는 뭡니까? 법이 집행이 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강력한 군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들 주장하고 있는 건 강력한 군사를 주장합니다.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다는 게 한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를 주장했고요. 술은 곤모술수입니다. 술은 뭐라고요? 곤모술수입니다. 술수란 말 들어봤지? 이 곤모술수는 누구만 쓸 수 있다? 그렇죠. 왕만 쓸 수 있다. 왕은 쓸 수 있으나 신하가 곤모술수를 쓰려면 어떻게 하자? 가차없이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술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비자가 진시황한테 들려줬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제나라가 하나가 있었고요. 초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 왕께서 이 초나라를 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랑캐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나라 왕께서 초나라를 치고 싶은데 국력이 약한 이 초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초나라가 제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겁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나라와 우선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제나라 왕의 딸을 초나라 왕에게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딸을 바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제나라는 초나라를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한 걸 누가 알았습니까? 제나라 왕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초나라를 칩시다 라고 하니까 이 제나라 왕이 어찌 당신은 그런 말을 하시오? 내 딸이 가 있는 형제의 국가인 초나라를 어떻게 칠 수 있단 말이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죽음으로써 그 말에 보답을 하시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칩니다. 이게 한비자가 말한 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나라를 치자라는 친구를 죽였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한다?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쳐버린다. 이게 바로 술입니다. 친구를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친구를 죽였다라는 소식이 어디로 알려질까요? 초나라로 알려지겠지. 친구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도 초나라에 알려지겠지. 그럼 초나라는 제 나라가 절대 우리나라를 칠 마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심을 하겠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다음날 아침 군사를 일으켜서 초나라를 쳐버립니다. 이게 술수랍니다. 이해되시죠? 제나라 왕은 누굴 버린 겁니까? 그렇지, 친구와 동시에 딸을 버린 겁니다. 하지만 초나라라는 국가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게 한비자가 들려줬던 술책입니다. 되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꿈꿨던 국가가 법가고요. 오케이? 이 법가가 정했던 국가는 당연히 뭐라고요? 법치주의의 국가입니다. 이 강력한 법치주의가 동양의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